실화. 곤장 맞고 거상된 남자. 조선시대 부자 양반 대신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푼돈을 받는 극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매푼팔이라 불린 이 사내는 맨살에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이를 악물며 한 푼, 두 푼 피값을 모았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흥건해도 돈을 주면 웃었던 사내. 그가 피투성이 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해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에게 매를 맞게 했던 그 부자 양반이 파산하자 그의 저택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맞으며 시작해 사들이며 끝낸 사나이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이 부자 양반 민주부 대신 곤장 30대를 맞고 푼돈을 받는 처참한 일상. 영조 치세 27회째 되던 봄, 한양 남부관아 마당에는 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른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사내의 등짝은 이미 누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햇살을 받아 땀방울이 굵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리가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다. 17. 축축한 소리와 함께 곤장이 사내의 허벅지 위를 내리쳤다. 살이 찢어지며 선혈이 번졌다. 사내는 이를 꽉 깨물었지만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다. 입술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다. 18. 또 안 돼. 사내의 몸이 앞으로 꺾였다가 다시 일어섰다. 관아 담장 너머로 구경꾼들이 혀를 끌끌 찼다. 저놈 또 나왔네. 매품팔이 돌쇠라고 저작거리에서 알아주는 맷집이여. 쯧쯧. 사람이 맞아주는 것도 직업이라 하니 세상에 저런 목숨 내건 장사가 또 있겠나? 사내의 이름은 돌쇠. 나이 30. 본래는 남대문 밖에서 지게를 지던 품팔이꾼이었다. 아비도 품팔이, 그 아비의 아비도 품팔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라고는 억센 뼈대와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는 맷집뿐이었다. 돌쇠가 매품팔이를 시작한 것은 석 달 전이었다. 아내분이가 셋째를 뵌 날 산파가 말했다. 산모가 기력이 너무 딸려요. 녹용이든 인삼이든 약 한 첩을 지어야 산 달을 넘기지. 녹용은커녕 보릿고개 넘길 쌀도 없는 형편에 돌쇠는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부자 양반이 죄를 짓고도 매를 맞기 싫으면 건장한 사내를 세워 대신 맞게 한다는 것. 대신 맞는 자에게 매 한 대에 엽전 선입씩 쳐준다고 했다. 30 되면 150립. 약값은 되고도 남았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는 건 공짜고 아프면 이를 악물면 되는 거고. 돌쇠는 그날로 남부관아 근처를 기웃거렸고 이내 그를 찾는 사람이 나타났다. 민주부. 한양 남촌의 대저택을 거느린 부자 양반이었다. 그는 노비를 때려 중상을 입힌 죄로 곤장 30대를 선고받았지만 비단 옷에 기름기 흐르는 얼굴로 직접 매를 맞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네가 돌쇠냐? 맷집이 좋다고 들었다. 얘 나으리. 30대를 맞아라. 대신 한 대에 엽전 5잎을 주마. 다만 조건이 있다.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민주부의 눈은 차가웠다. 자기 대신 맞는 자에게 드리는 돈마저 아까운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돌쇠는 그렇게 곤장틀에 엎드렸다. 첫 대가 내리쳤을 때 눈앞이 번쩍했다. 5대째에 살같이 터졌다. 10대째에 피가 흘렀다. 20대째에 다리가 풀렸다. 분이가 기다린다. 뱃속에 아이가 기다린다. 기절하면 안 된다. 이를 악물어라. 30. 마지막 한 대가 떨어졌을 때 돌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두 눈은 또렷이 뜨고 있었다. 형리가 고개를 저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새로 만든 놈이지. 민주부의 하인이 다가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150립. 돌쇠는 피 묻은 손으로 그것을 받아쥐었다. 엽전의 무게가 곤장의 아픔보다 무거웠다. 이게 피값이다. 내 등짝이 터진 값이다. 돌쇠는 절뚝거리며 관아를 나왔다.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 엽전을 한 입 한 입 세웠다. 셀 때마다 등짝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셀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돌쇠는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남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사내의 등에 묻은 피도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 돌쇠가 매품팔이를 계속하며 돈을 모으는 과정.
그날 밤 돌쇠가 남대문 밖 판잣집 문을 열었을 때 분이가 달려나왔다. 배가 불러 뛰지도 못하는 몸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그리고 돌쇠의 등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여보, 피 묻은 저고리가 등짝에 달라붙어 있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벗기다가 살같이 함께 벗겨지는 것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여 집 나르다가 넘어졌어. 거짓말 마세요. 이건 곤장 맞은 자리잖아요. 내가 몰라서 묻는 줄 알아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분이 앞에 놓았다. 분이의 눈이 커졌다. 이게 다 뭐예요? 150잎이요. 이것으로 당장 내일 약방에 가서 인삼 한 뿌리 사와 산파가 말한 대로. 분이는 엽전을 내려다보았다. 엽전 위에 남편의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나는 알아요. 매품팔이 한 거지요? 남의 매를 대신 맞고 번 돈이지요? 돌쇠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부자 양반 대신 곤장 30대를 맞았어. 분이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당신 몸이 부서지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돌쇠는 분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분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멈출 수가 없어. 아이가 태어나면 먹여야 하고 이 판잣집을 벗어나려면 종잣돈이 필요해. 내 등짝 말고는 팔 것이 없는 놈이 어쩌겠어. 며칠 뒤 분이가 잠든 사이 돌쇠는 다시 관아 근처로 나갔다. 이번에는 서소문 밖에서 절도죄로 곤장을 선고받은 미곡상 주인을 대신해 매 20대를 맞았다. 엽전 100립. 그 다음 주에는 종로 부근에서 싸움에 휘말린 포목상 아들을 대신해 매 25대를 맞았다. 엽전 125립. 돌쇠의 등과 허벅지는 성한 곳이 없었다. 곤장 자국 위에 새 곤장 자국이 덧났고 아문 상처 위에 새 상처가 생겼다. 옷을 벗으면 등짝이 마치 갈바처럼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돌쇠의 눈은 점점 맑아졌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픔 대신 계산이 들어있었다. 곤장 한 대에 5잎. 한 달에 4번 맞으면 4,500립. 석 달이면 1,500립. 1,500립이면 포목 한 짐을 살 수 있어.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관아 앞에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미곡상, 포목상, 약재상, 어물전 주인까지. 돌쇠는 그들이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고 어디에 팔고 어느 계절의 값이 오르는지를 귀동냥으로 익혔다. 맞는 것만 할 수는 없다.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날은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종잣돈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해야 해. 석 달이 지나고 분이가 아들을 낳던 날 밤, 돌쇠는 마루 밑에 숨겨둔 항아리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엽전이 수북했다. 2,300립. 매 한 대 한 대가 돈이 되어 쌓인 것이었다. 돌쇠는 갓 태어난 아들의 새빨간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놈아, 너는 절대 매품팔이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맞은 만큼 네가 맞지 않아도 될 세상을 만들어주마. 그 밤 분이의 곁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돌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모은 돈으로 포목 행상을 시작하는 돌쇠.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돌쇠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칠패시장. 한양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장터였다. 새벽 안개가 남산자락에 걸려 있었고 장터에는 벌써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있었다. 돌쇠는 품에서 엽전 1,500립을 꺼내 포목상 앞에 섰다.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무명을 전부 주시오. 포목상 주인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해진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사내가 1,500립을 들고 왔으니 의아한 눈빛이었다. 자네 포목 장사할 줄 알아? 모루. 하지만 배울 것이오. 다 배운다고 되는 게 장사가 아닌데. 뭐 돈이 있으니 물건은 주지. 돌쇠는 무명 5피를 짊어지고 장터를 나왔다. 무명은 무거웠지만 곤장보다는 가벼웠다.
그는 무명을 지게에 올려 남대문을 빠져나가 경기도 과천장터로 향했다. 과천장터에서는 한양보다 무명값이 2배 가까이 비쌌다. 한양에서 필당 300립에 산 무명이 과천에서는 500립에 팔렸다. 관아에서 귀동냥한 게 틀리지 않았어. 한양에서 흔한 것이 시골에서는 귀하고 시골에서 흔한 것이 한양에서는 귀하다. 물건은 발이 없으니 내 발이 물건에 발이 되면 그게 바로 장사다. 돌쇠는 과천에서 무명을 팔고 그 돈으로 과천 특산인 꿀과 참기름을 사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꿀과 참기름은 한양 양반집에서 비싼 값에 팔렸다. 왕복 이틀 길에 남은 이문이 1000립이 넘었다. 매 한 대 맞으면 5립인데 무명 한 필 옮기면 200립이라. 등짝이 아닌 머리로 버는 돈이 이리 큰 법이었구나. 돌쇠는 그날부터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한양에서 과천으로, 과천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다시 한양으로. 무명을 지고 가면 꿀을 메고 오고, 꿀을 지고 가면 약재를 메고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이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돌쇠의 종잣돈은 10,000립을 넘었다. 하지만 장사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과천장터에서 무명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산적 셋이 길을 막았다. 이봐, 그 집 내려놓고 돈도 다 꺼내. 돌쇠는 지게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산적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짐이 어떻게 번 것인 줄 아느냐? 뭐? 관아에서 곤장을 맞아서 번 돈이여. 매 한 대에 5립씩 등짝이 터져서 번 피값이다. 그걸 뺏겠다면 뺏어봐라. 다만 나는 곤장 30대를 맞고도 안 넘어진 놈이니 주먹 선언 맞고 넘어질 위는 못 된다. 산적들은 돌쇠의 등을 보았다.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등짝은 곤장 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울퉁불퉁한 상처가 갑옷처럼 보였다. 산적 하나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미친놈이구먼. 가자. 돌쇠는 산적들이 사라진 뒤 조용히 지게를 다시 졌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맞아본 놈은 강하다. 아무리 세상이 때려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거든. 돌쇠는 그렇게 한 걸음 한양을 향해 걸었다. 어깨 위에 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포목에서 약재미고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한양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돌쇠. 3년이 흘렀다. 남대문 밖 판잣집에 살던 돌쇠는 이제 종로 저작거리에 포목전 한 칸을 냈다. 간판도 없는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 쌓인 물건은 어지간한 큰 가게 못지않았다. 돌쇠의 장사 비결은 단순했다.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고 남들보다 싸게 팔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재는 것이었다. 여보시오, 이 무명이 정말 열자가 맞소? 열자하고 반자를 더 쳤소이다. 우리 가게는 항상 덤을 넣소. 장사는 결국 사람 장사다. 한 번 속이면 한 번 팔지만 한 번 정직하면 10번을 판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종로 돌쇠네 가게는 물건 좋고 양도 후하다. 처음에는 서민들이 찾아오더니 차츰 양반집 하인들이, 나중에는 양반 부인네들이 직접 가마를 타고 왔다. 돌쇠는 포목에서 멈추지 않았다. 매품팔이 시절 관아에서 귀동냥한 정보가 빛을 발했다. 미국상들이 흉년의 쌀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풍년의 쌀을 미리 사두었다가 흉년의 제값에 파는 방식으로 미국 장사에도 뛰어들었다. 돌쇠 서방, 자네 쌀을 왜 이리 싸게 파는 거야? 좀 더 올려받아도 되잖아. 나도 굶어본 사람이요. 굶는 사람한테 폭리를 취하면 하늘이 용서를 안 하오. 돌쇠가 흉년에도 제값에 쌀을 팔자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소문이 관아에까지 퍼져 관리들도 돌쇠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관청에 납품하는 물건을 돌쇠에게 맡기는 일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돌쇠의 장사는 날개를 달았다. 5년 차가 되던 해 돌쇠는 종로에 포목전 3칸, 미국 창고 2동, 약재 도매상 한 곳을 운영하게 되었다. 종잣돈 2,300립으로 시작한 장사가 수만 양 규모로 불어난 것이었다. 그 즈음이었다. 종로 저작거리를 지나던 돌쇠의 앞에 낯익은 가마가 멈추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민주부였다. 여전히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기름기는 사라지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민주부가 돌쇠를 알아보았다. 네가 그때 그 매품팔이 아니더냐? 예, 나으리 오래간만이옵니다.
민주부가 돌쇠의 가게를 둘러보았다. 눈이 커졌다. 네가 이 가게 주인이란 말이냐? 매품파리가 포목전을? 예, 나으리 덕분에 종잣돈을 모았사옵니다. 돌쇠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민주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으리 그때는 나으리가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늘 제자리에 있지 않소이다. 민주부는 아무 말 없이 가마에 다시 올랐다. 가마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돌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으리 그때 내 등짝에서 흘린 피가 이 가게의 주춧돌이 되었소이다. 돌쇠는 가게로 돌아가 장부를 펼쳤다. 장부 첫 페이지에는 그가 매품파리로 번 돈의 기록이 빼곡했다. 곤장 30대 150립, 곤장 20대 100립, 곤장 25대 125립. 핏자국이 묻은 글씨들이었다. 돌쇠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기록이 있는 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다. 오사치와 방탕으로 재산을 탕진한 민주부가 빚에 몰려 저택을 내놓게 되는 과정. 세월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흐른다. 돌쇠가 한양 저작거리에서 이름을 떨치는 동안 민주부의 삶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민주부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부자였다. 논밭이 수백마지기, 노비가 50여 구, 한양 남촌의 대저택은 대문부터 안채까지 12칸이 넘는 규모였다. 조선 팔도에서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양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민주부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 사치와 허영이었다. 연회를 열면 한양에서 가장 비싼 기생을 불렀고 옷을 지으면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만 고집했다. 한번 술상을 차리면 3일을 먹고 마셨고 노름판에 앉으면 논 한마지기를 걸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족자도 청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수저도 은수저가 아니면 밥상을 물리는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충고하는 사람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주부 어르신 이대로 가시면 재산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닥쳐라.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안 재산이 내 눈에는 그리 작아 보이더냐? 민주부의 아들 역시 아버지를 닮아 한량 생활에 빠져 있었다. 부자가 함께 돈을 써대니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들은 기방 출입이 잦아 노름빚까지 지기 시작했고 민주부는 아들의 빚을 갚느라 논밭을 하나씩 팔아야 했다.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 투기였다. 민주부는 쌀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전 재산의 절반을 쌀에 투자했다. 한양의 큰 미국상 셋과 손을 잡고 쌀을 사재기한 것이었다. 쌀값이 2배만 오르면 재산이 다시 불어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0년 만의 대풍이었다. 팔도에서 쌀이 쏟아져 들어왔고 쌀값이 반 토막이 났다. 한순간에 재산의 절반이 증발한 것이었다. 민주부의 손이 떨렸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쌀가마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다. 논밭이 하나둘 팔려나갔고 노비들은 빚을 갚기 위해 하나씩 내보내야 했다. 50여 구의 노비가 석 달 만에 10구로 줄었고 10구마저 밤중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들은 빚쟁이에게 쫓겨 지방으로 도주했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넓은 대저택에 민주부 혼자 남게 되었다. 마침내 민주부의 마지막 보루인 남촌 대저택마저 빚의 담보로 잡히게 되었다. 이 집만큼은 안 된다. 이 집은 우리 조상 3대가 피땀 흘려 지은 집이란 말이다. 기둥 하나하나에 우리 가문이 혼이 서려 있는 집이야. 그러나 빚쟁이들은 차갑게 말했다. 주부 어르신, 이 집을 팔아도 빚이 다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소장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 되면 체면이 더 말이 아닐 것 아닙니까? 체면. 그 말이 민주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양반에게 체면은 목숨과 같았다. 관아에 끌려가 재산을 압류당하는 꼴을 한양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였다. 민주부는 그날 밤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12칸짜리 대저택이 이렇게 넓고 쓸쓸한 것인 줄 처음 알았다.
촛불 하나가 대청마루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민주부의 그림자는 야위고 길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돈이 무한한 줄 알았다. 써도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샘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나는 마른 샘에서 바가지만 긁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부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10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관아 마당에서 자기 대신 곤장을 맡던 사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신음 한마디 하지 않던 그 눈빛. 매를 다 맞고 일어서서 엽전 꾸러미를 받아 쥐던 핏자국 묻은 손. 그놈 이름이 뭐였더라? 돌쇠 그래 돌쇠였지. 그놈이 지금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다고 들었다. 내 매를 대신 맞던 놈이 지금은 나보다 부자라니. 민주부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술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떨려 잔이 마루에 떨어졌다. 깨진 술잔 조각이 촛불에 반짝였다. 이튿날 민주부는 빚을 갚기 위해 대저택을 내놓았다. 소문이 한양 저작거리에 순식간에 퍼졌다. 남촌 민주부 댁이 나왔대. 어허, 그 큰 집이? 세상에 돈은 아무리 많아도 물처럼 빠지는 법이구만. 사치가 사람을 잡는다더니 딱 그 꼴이여. 그 소문은 당연히 돌쇠의 귀에도 들어갔다. 분이가 저녁 밥상을 물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민주부 댁이 집을 판대요. 그 양반이 당신한테 매품을 팔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돌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침묵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다. 민주부. 그가 내 등짝에 곤장을 맞게 했을 때 나는 엽전 5리퍼치 인간이었다. 그때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짐승을 보는, 아니, 짐승만도 못한 것을 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인 장부를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핏자국이 묻은 기록들. 곤장 30대, 150립.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분이야. 예. 내가 그 집을 사겠다.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무슨 마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돌쇠가 민주부의 대저택을 통째로 매입한다. 보름 뒤 한양 남촌 민주부 대저택 앞에 가마 한 채가 멈추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도포를 차려입은 돌쇠였다. 예전에 해진 저고리를 입고 지게를 지던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깊은 중년 사내가 거기 서 있었다. 뒤따르는 하인 둘이 계약 문서와 은자 괴짝을 들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자 마당이 보였다. 한때 노비 50여 명이 오가며 분주하던 마당에는 마른 낙엽만 뒹굴고 있었다. 기와 사이로 잡초가 삐죽 올라와 있었고 장독대의 장독들은 뚜껑이 벗겨진 채 빗물이 고여 있었다. 대청마루의 기둥은 여전히 굵고 반듯했지만 마루 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가 주인의 부재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부가 대청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비단 도포 대신 빛바랜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상투가 흐트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옆에는 빈 술병 3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돌쇠가 마당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쓸어갔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네가 이 집을 산다는 사람이냐? 얘 나으리. 나으리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낳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으리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몸이야. 돌쇠는 조용히 마루 아래에 서서 민주부를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이 사람이 관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때와 위치가 고스란히 바뀌어 있었다. 그때는 민주부가 높은 곳에 앉아 있었고 돌쇠가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지금은 민주부가 허물어진 마루 끝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돌쇠가 곧은 자세로 서 있었다. 참 묘하다.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집을 사러 왔고 이 사람은 이 집을 팔아야 한다. 세상의 자리라는 것이 이처럼 덧없는 것이었구나. 하지만 돌쇠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른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쓸쓸함이었다. 민주부의 야윈 얼굴, 흐트러진 상투,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원망보다 먼저 측은함이 차올랐다. 이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돈이 있을 때는 하늘 높은 줄 몰랐지만 돈이 떨어지니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때 나를 밟듯이 내려다보던 그 오만한 눈빛이 지금은 쥐처럼 작아져 있구나. 돌쇠가 하인에게 눈짓을 하자 하인이 은자 괴짝을 마루 앞에 내려놓았다. 괴짝 뚜껑을 열자 은자가 단정하게 쌓여 있었다. 대주부 어르신, 집값은 시세대로 쳐서 은자 3,000냥을 가져왔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오니 남은 돈으로 조용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새 출발을 하십시오. 민주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떨리고 있었다. 시세대로라면 2,000냥도 안 되는 것을 왜 3,000냥을 쳐주느냐? 혹시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것이냐? 적선하는 셈이냐? 목소리에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양반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일어선 것이었다. 돌쇠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어르신께서 저에게 곤장 30대 값으로 150립을 주셨습니다. 민주부의 얼굴이 굳었다. 돌쇠의 말이 이어졌다. 그 150립이 제 장사의 첫 종잣돈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저를 매품파리로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지객꾼으로 살았을 것이요. 맞는 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10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매가 저를 깨운 것이었소. 맞으면서 눈을 떴고 맞으면서 세상을 배웠고 맞으면서 장사의 길을 알게 되었소이다. 돌쇠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1,000냥은 그때의 빚값이라 생각하시오. 어르신이 저에게 매를 맞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그 매가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값이오. 민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짐승처럼 부려먹던 교만,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던 오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후회. 아닙니다. 어르신 덕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돌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마당의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 돌쇠를 보며 민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살아생전 처음 흘려보는 진심의 눈물이었다. 계약 문서에 도장이 찍혔다. 붉은 인주가 번지며 대저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기록되었다. 민주부가 대문을 나서다가 문지방 앞에서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돌쇠가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다. 길게 한숨을 쉬고 걸음을 옮겼다. 등이 굽어 있었다. 12칸 대저택의 그림자가 민주부의 작아진 등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돌쇠는 민주부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마당의 낙엽이 흩어졌다. 어디선가 까치가 울었다. 분이가 옆에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긴 나는 그저 맞아 본 놈이라서 쓰러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뿐이여. 돌쇠는 분이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10년 전에는 이 대문 안에 들어올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사내가 이 집의 주인으로 문지방을 넘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해피엔딩. 해가 바뀌고 봄이 왔다. 민주부의 대저택은 새 주인을 맞아 깨끗이 단장되었다. 잡초가 무성하던 기와 사이에는 새 흙이 메워졌고 빗물이 고여있던 장독대에는 된장과 간장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마당에는 분이가 직접 심은 배나무 2그루가 하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돌쇠의 아들 삼형제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첫째는 7살 매품파리 시절 분이가 뱃속에 품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둘째와 셋째는 장사가 궤도에 오른 뒤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셋 다 건강하고 씩씩했다. 첫째는 벌써 천자문을 떼고 있었고
둘째는 나무칼을 휘두르며 장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돌쇠는 대청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보았다. 등을 기둥에 기대고 따뜻한 봄볕을 쬐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마루에 민주부가 앉아 있었지. 비단 도포를 입고 술을 마시며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얼굴로. 그리고 나는 관아, 마당, 흙바닥에서 그 사람 대신 매를 맞고 있었고. 돌쇠는 마당 너머 남산 자락을 바라보았다. 삼법꽃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10년이 흘렀구나. 10년 전 그 봄에도 저 산에 꽃이 피었을 텐데 그때는 꽃을 볼 여유가 없었다. 매 맞고 피 흘리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가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으니. 분이가 마루로 올라와 돌쇠 옆에 앉았다. 따뜻한 숭늉 사발을 내밀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아니여. 또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당신 생각하는 얼굴하고 아닌 얼굴하고 내가 구분 못할 줄 알아요? 돌쇠는 피식 웃었다.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등짝이 욱신거려. 곤장 맞던 자리가. 비 오기 전에 특히 심해. 상처는 아물었는데 기억은 안 아무는 것 같아. 분이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옷 밑으로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이 손끝에 잡혔다. 곤장 자국 위에 곤장 자국이 겹쳐 있고 아문살 위에 새살이 덧나 마치 박고랑 같은 등짝이었다. 이 상처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처가 당신의 훈장이에요. 세상 어떤 무관의 훈장보다 값진 훈장. 돌쇠는 아내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낡고 빛바랜 보자기였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 엽전 하나가 있었다. 핏자국이 묻어있는 엽전이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핏자국은 여전히 선명했다. 이게 뭐예요? 매품팔이 처음 한 날 받은 150립 중 하나요. 하나만 남겨뒀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잊지 않으려고. 분이가 엽전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엽전 위에 핏자국이 햇살에 붉게 빛났다. 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작은 엽전 한 잎에 남편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돌쇠는 엽전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아들 삼형제를 불러 모았다. 이리 와봐라.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엽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비가 세상에서 처음 번 돈이다. 첫째가 엽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물었다. 아버지, 어떻게 버셨어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다. 매를 맞았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방법으로 벌었다. 몸이 부서지도록 힘든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힘든 방법이 아비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돌쇠는 아이들의 머리를 한 명씩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는 이 엽전을 기억해라. 사람은 아무리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지 마라. 아비도 한때 가장 낮은 곳에 있었으니.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와 셋째도 형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하고 따뜻한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저녁 무렵 밥상을 물린 돌쇠는 대문 밖으로 나가 남산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산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었다. 10년 전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던 그 길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핏자국이 묻은 저고리를 입고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이 붉은 노을 속을 걷던 그 산에 피와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그래도 두 눈만은 또렷이 뜨고 걸어가던 그 사내가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지금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너를 이 자리까지 데려올 거라고. 매 맞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내 등짝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바람이 불었다. 배나무 꽃잎이 흩날렸다. 하얀 꽃잎이 돌쇠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돌쇠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꽃 향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매품파리 돌쇠. 곤장 아래서 시작해 한양 제1의 거상이 된 사나이. 그의 등에는 아직도 곤장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은 사내의 증거였고, 맞으면서도 꿈을 놓지 않은 사내의 훈장이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걸어온 사내의 발자취였다. 대문 안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들어와요. 아이들이 아버지 찾아요. 돌쇠는 눈을 떠 웃었다. 노을 속에서 짓는 웃음이 따뜻하고 깊었다.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고, 분이가 따뜻한 방 안에서 이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등짝에 매를 맞아 시작된 이야기는 배꽃이 흩날리는 봄날 저녁 가족의 웃음소리와 꽃향기 속에서 이렇게 끝이 났다. 매품파리 돌쇠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맞으면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사내의 역전 인생이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랍고 통쾌한 조선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